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사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무척이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고작 결핵주사 한 대 맞을 돈이 없어서 친정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너무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고, 졸지에 젊은 과부가 된 친정어머니는 겨울이면 메밀묵과 찹쌀떡을, 여름에는 두부 리어카를 끌고 행상을 돌아다니면서 참 억척스럽게도 사셨죠. 그러나 찢어질 듯한 가난의 그림자를 좀처럼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한창 꽃 땄던 18. 갈수록 지쳐가는 친정어머니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저는 다니고 있던 인문계 고등학교에 자퇴서를 냈어요. 동네 실업계 친구들을 따라 취업을 나가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를 알게 된 친정어머니가 처음으로 회초리까지 들어가며 저를 뜯어 말리셨죠. 엄마, 그러지 말고 내 얘기를 좀 들어봐요. 응? 무슨 얘기? 공부를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한다는 얘기에? 아니면 미용실 허드렛 일을 나가겠다는 얘기에? 우리 집 사정이 어쩔 수 없잖아. 나라도 얼른 취업해서 살림에 보태야죠. 시끄러. 회초리 맞기 싫으면 내일 등교하자마자 자퇴서부터 돌려받아서 찢어버려. 아니다. 엄마랑 선생님 댁으로 찾아가자. 지금 당장. 제발요.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고생하는 엄마 모습 지켜보는 딸 자식 입장이 얼마나 고역인데. 그리고 공부야. 검정고시를 보든 아님 야간학교를 다니든 일단 취업해서 자리 잡은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잔말 말고 학교 계속 다녀. 꼭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래, 그건 네 말이 맞아. 공부 열심히 해봤자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이야 세상에 널렸지. 하지만 지금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이 공부밖에 없어서 그래. 못 먹이고 못 입히는 주제에 가르치는 일까지 소홀하게 해버리면 내 가난이 정말 나의 죄가 되어버릴까 봐 그게 겁나서 그래.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가난이 어떻게 죄야. 지금까지는 내 엿보이고 팔자라도 죄까지는 아니었지. 근데 만약 최소한의 부모 도리마저 져버린다면, 그래서 내 엿보와 팔자를 자식한테 되물림한다면 그때는 죄가 되는 거야. 가난을 딸에게 물려준 죄인. 엄마는 우리 딸 믿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친정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크게 깨우친 저는 담임선생님에게 사정사정 해가며 자퇴를 취소했죠. 이후로는 가난한 팔자 따위를 한 번도 탓하지 않으며 굳세고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왔어요.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불이 끊길 때면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공부했고,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대학생 시절에는 과외 학생네 집에서 차려주는 토스트 간식으로 하루 딱 한 끼, 한 번 끼니를 때우면서도 꿈을 향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큰 병원 간호사가 되는 데 성공했죠. 그런 제 삶의 태도는 번듯한 중산층 사모님인 시모가 양가의 경제적 차이를 걱정하며 결혼을 반대할 때도 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죠. 제가 짊어진 가난은 살면서 극복해 보이겠다고요. 그리고 저희 말 그대로를 증명해내었어요. 사글세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집을 불과 몇 년 만에 전세 신축 아파트로 옮기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모에게 저는 여전히 가난해서 못마땅한 며느리인 모양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 굳이 찾아와 이러더라고요. 너희 그동안 굶고 살았니? 네?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 벌이야 세상 뻔한데 집을 너무 빨리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반적으로는 둘 중 하나밖에 없잖니. 주택복권을 맞았다던가 아님 귀한 남의 집 아들내미 굶겨가면서 둘이 억척스럽게 모았거나. 둘이 억척스럽게 모은 건 맞아요. 근데 아범 굶기지는 않았으니까 걱정 마세요. 설마 하니 가난이 얼마나 서러운지 제일 잘 아는 제가 남편 먹고 입히는 일에 소홀할 리가 없잖아요.
하기사 밑바닥 인생들이야 원체 독한 구석이 있다고들 하니까는. 그렇다고 너무 마음 놓지는 말고 성에 안 차는 며느리라는 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난 이만 가볼 테니 주말에 시댁 한번 들리려무나. 요즘 아침나절로 볕이 포근하니 좋은 것이 묵은 이불빨래랑 대청소랑 좀 해줘야겠어. 가구랑 싹 드러내고 청소해야 하니 준비 단단히 해서 오고. 그런 대접을 받아가면서도 시모를 가장 잘 챙기는 사람은 참 역설적이게도 맏며느리인 저였어요. 젊어서부터 가부가 되었다는 시모를 볼 때마다 똑같이 일찍 과부가 된 친정엄마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그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시모의 곁을 보살피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요. 집안도 좋고 서울대 나온 학벌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는 직업을 가진 잘난 작은 동서가 시모를 고리타분한 옛날 사람 취급하며 홀대할 때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난한 제가 시댁의 경조사며 살림살이며 시모 용돈까지 빠짐없이 잘 챙겼어요. 시부모도 부모이니 자식으로서의 사랑과 정을 당연히 베풀어야 한다는 마음가짐 하나로 말이죠. 친정어머니가 고등학교를 자퇴하려던 저를 부모 자식 간의 사랑으로 바로잡아 주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시댁과 시모에게 사랑과 정을 베풀어 봤자 저를 얕잡아 보는 시모의 행동과 정 한번 주지 않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동서만을 감싸고 돌 뿐이었죠. 제 잘난 맛에 취해 사는 동서에게는 행여 손에 물이라도 한 방울 묻을까 애지중지 아끼면서도 가난하지만 시모와 시댁에게 정성을 다했던 저한테는 늘 허드렛일 살림꾼 취급만이 돌아왔거든요. 집안 좋은 동서의 아들 돌잔치는 동서가 부탁 안 했는데도 직접 나서서 휘황찬란하게 마련해주며 아부를 그렇게 떨어댔으면서 제 아들 돌잔치 때는 그 흔한 돌반지는커녕 빈손으로 덜렁 나타나가지고서는 심지어 부조금 한 푼 내지도 않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글쎄. 내 쪽 손님들은 초대하지 않았으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말거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그렇지 않니? 네 시댁이 동서네처럼 뻑적지근한 부잣집은 아니어도 나름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있는 집안인데 사회 지도층은커녕 밑바닥 인생들만 앉아있는 자리를 장손 돌잔치랍시고 우리 쪽 귀한 손님들을 모실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저기요 어머님, 이건 너무 지나친 행동 아닌가요? 아무리 가난한 며느리가 싫다고 해도 엄연히 어머님 손자고 핏줄이에요. 이 집안 대의일 장손이라고요. 그런 장손 돌잔치를 축하해줘도 모자랄 마당에 밑바닥 인생들이라뇨. 왜? 내가 어디 틀린 말이라도 했다던? 물론 동선애처럼 판검사니 사장이니 하는 손님들을 모시진 못했어도 저희 쪽 손님들 하나하나 다들 소중한 지인이세요. 제가 근무하는 병원 직원들이랑 의사쌤 분들도 많이 와주셨고요. 그래 봤자 꼴랑 한둘이겠지. 동네 쬐끄만 병원 의사들이래 봤자 딱히 잘난 양반들도 아닐 테고. 제가 어디 병원 근무하는지 정말 모르세요? 며느리한테 어쩜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아, 한의원이었던 모양이구나. 동네 쬐끄만 양빵병원이 아니라. 대학병원입니다. 제가 졸업한 대학교 병원. 네가 대학도 나왔었니? 어머님, 이게 누구 앞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걸.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라. 너희 친정 사는 모습 보여준 다음에 딸 자식이 대학까지 나올 수 있는 환경 같으냐고. 대번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라도 붙었으면 다행이라는 소리 나오지. 됐네요. 제가 무슨 말을 더 할까요? 아니,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해야겠다. 넌 어떻게 된 애가 그렇게 두서가 없어. 대학병원 의사쌤들도 많이 오는 자리면 미리 언지를 줬어야지. 미리 얘기했으면요. 그럼 혹시 또 알아? 나 아는 지인 사모님들 쫙 모셔다 놓고 대학병원 의사쌤들이랑 중매라도 서줄지. 그럼 겸사겸사 자리도 빛내주고 얼마나 좋아? 네, 그러시겠죠 뭐. 식사 마저 하세요. 음식 식으면 맛 없습니다. 이처럼 노골적인 무시와 외면, 그리고
동서와의 차별 속에서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사랑꾼 남편이 있었던 덕분이에요. 남편은 친자식보다 낫다 싶을 만큼 시댁과 시모에게 정과 사랑을 베푸는 저를 늘 고마워했고, 그래서 제가 시댁에 잘하는 만큼 남편도 저희 친정 어머니를 극진하게 대해주었거든요. 또 제가 시모의 행동에 상처받을 때면 바람을 쐬어주며 다독여주고, 한편으로는 저 대신 시모와 맞서주기도 했어요. 그런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냐면요. 그런 시모조차 단 한 번도 이혼하라는 말만큼은 절대 입 밖으로 낼 수 없을 정도였어요. 덕분에 저는 시모와의 위태로운 관계를 어렵사리 유지할 수 있었고, 남편과의 사랑도 이어갈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천년만년 건강할 줄로만 알았던 친정어머니가 덜컥 백혈병에 걸리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연차가 꽤 쌓인 베테랑 간호사인 저는 남편과 상의한 끝에 신혼집 전세 아파트를 처분하고 친정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친정 어머니의 곁에 머물면서 간병과 치료에 힘쓰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시모가 저희 부부와 친정의 합가를 결사 반대하고 나서더라고요. 너희가 사돈댁으로 들어가 버리면 외로운 과부인 나와 시댁은 앞으로 누가 모신다던? 너무 걱정은 마세요. 친정엄마가 백혈병을 극복할 때까지만 머물 예정이거든요. 그동안은 사부인 치료받는 동안 시댁 빨래며 아침 저녁 국이니 반찬이며 그걸 다 해다 바칠 사람이 세상 누가 있다고. 그것도 걱정 마세요. 친정에 들어가 살더라도 어머님이랑 시댁 챙기는 건 지금처럼 똑같이 전혀 소홀하지 않게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병간호를 꼭 해야겠니? 굳이 출가 외인인 딸 자식도 모자라 남의 집 귀한 아들내미까지 사돈댁에 앉혀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작고 사소한 병이라면 저희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백혈병이잖아요. 하루아침에 생사가 갈릴 수 있는 위험한 병인데다가 항암 치료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힘든 과정인데, 명색이 베테랑 간호사 딸 자식인 제가 홀어머니를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꼴에 말은 잘해요 아주. 누가 들으면 대단한 의사 선생님이라도 되는 줄 알겠다 얘. 물론 의사도 중요하고 훌륭한 직업이지만 간호사도 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무시 좀 그만하세요. 그렇다니? 그럼 이참에 사돈댁 말고 시댁에 아주 들어와 사는 건 어때? 네? 나도 얼마 전에 병원에서 아주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단다. 글쎄 내가 말이다.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라더구나. 의사가 아니더라도 류마티스 관절염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지? 팔다리가 자꾸 쑤셔가지고는 거동이 불편해요. 그러니 이참에 시댁에 들어와 살면서 이 시애미를 좀 간호해다오. 제발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친엄마고 시어머니고를 다 떠나서 관절염보다는 백혈병 쪽이 훨씬 급하고 심각한 병이잖아요. 코웃음치기는? 시애미가 고분고분 조용히 말하니까 만만하게 뵈는 모양인데 나 지금 농담 따먹게 하자는 거 아니다? 되바라지 며느리한테 경고하는 거지. 어머님, 2번 경고하지 않을 테니 똑똑히 챙겨들어. 내 말 무시하고 사돈댁이랑 합가한다면 그날로 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꼬라지 되는 거야. 내 재산 단 한 푼도 너에게 상속하지 않을 생각이니 말이다. 아직도 제가 재산이랑 유산 보고 아범한테 접근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만 일어서마. 내 할 말은 다 했으니. 시모는 그렇게 제 할 말만 다 해놓고는 자리를 떴고, 황당한 저와 남편은 이후로 며칠 동안 시모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친정 엄마를 꼭 곁에서 보살피고 싶다고요. 그러나 시모는 입만 열었다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 핑계가 그치지를 않았죠. 툭하면 유산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단연코 시댁의 재산과 유산에는 단 한 푼어치조차 관심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런 답없는 실랑이가 거듭된 끝에 저희 부부는 결국 시모가 도저히 설득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모 설득하기를 포기하는 대신
손 아래 동서내외를 찾아갔죠. 저희 부부는 동서내외에게 당분간 시모를 잘 챙겨달라고 부탁했어요. 따지고 보면 썩 무리한 부탁까지도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한 달에 2번 시댁에 들러 시모와 저녁을 함께 먹어달라는 말을 전했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평소 시모를 거들떠 보지도 않던 잘난 동서내외는 대뜸 쌍심지를 켜고 소리를 박박 질러대더라고요. 지금 이거 무슨 상황인가요? 조선시대 시집살이 뭐 그런 건가요?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님이 혼자 적적해 하실까봐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그거나 뭐가 달라. 결국 맞잖아요, 시집살이. 일단 진정하고, 응? 아, 동서.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한창 예쁘고 젊은 나이에 이 좋은 능력까지 썩혀가면서 졸지에 시댁 파출부로 뼈 빠지게 고생만 하다 늙어 죽게 생겼는데. 그럴 일 없어. 친정 엄마 치료만 마치면 내가 다시. 이봐요,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너무하네. 가난한 주제에 형님이랍시고 꼬박꼬박 대접해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부잣집 딸내미에 잘 배우고 직업 좋으면 뭐해. 인성이 개차반인데 어디 가서 그런 행동 보이고 그러지 마. 격 떨어지는 졸부소리 들어. 저와 남편은 동서내외에게 인간적인 실망만을 품은 채로 돌아섰고 그날 밤 도착한 동서의 문자 메시지에 또 한 번 크게 분노하고야 말았어요. 저 대신 당분간 시모를 보살피는 조건으로 무슨 견적서를 보내왔더라고요. 딴에는 능력 좋은 고급 인력이랍시고 비싼 인건비를 책정해놓고는 다달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요구하겠다는 견적서였어요. 뒤이어 도착한 문자 메시지는 더 기가 막혔죠. 저희 부부 형편에 수백만 원 인건비를 지불할 수 없을 테니 그걸 받지 않는 대신 유산 전부를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더군요. 이놈의 시댁 식구라는 양반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돈 얘기밖에 할 말이 없는 건지 참. 당연히 저희 부부는 고민에 빠져들었어요. 다만 유산을 동서내외에게 전부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는 결코 아니었어요. 벌써부터 돈을 들먹이는 동서내외가 시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을 것이 뻔해서 걱정일 뿐이었죠. 그렇게 동서내외를 단념하게 된 저와 남편은 딱히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없었죠. 그러는 사이 친정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어서 골수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당장 급하게 골수를 이식해줄 사람이라고는 세상에 하나 남은 혈육인 저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죠. 이에 저희 부부는 시모의 결사 반대를 무릅쓰고 친정과의 합가를 했어요. 친정 어머니를 곁에서 보살피며 간호할 겸 골수를 이식해줄 저의 건강을 마음 편한 친정에서 머물면서 관리도 잘 할 겸 해서요. 합가 결정으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삿날이 닥쳐왔고 저희 부부의 눈앞에는 아주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어요. 줄곧 합가를 결사 반대해왔던 시모가 갑자기 무슨 생각인지 덜컥 나타나서는 이삿짐을 열심히 나르는 게 아니겠어요? 저에게 생전 10원 한 장 쓰는 법 없던 사람이 짜장면 곱빼기에 탕수육까지 손수 사먹이면서요. 그런 시모를 바라보는 저희 부부의 심정은 불안 반 걱정 반이었죠. 그렇게 잠시 후 정든 전세 아파트를 떠난 이삿짐 트럭이 멈춰서는 순간 저희 부부는 그야말로 아연질색하고야 말았어요. 뭔가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요, 기사님. 저희가 갈 이삿짐은 여기가 아니라. 엥? 바뀐 주소가 여기 맞을 텐데. 바꾸다뇨, 누가요? 아까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사갈 주소를 잘못 전달했으니 이쪽으로 가면 된다고요. 언제요? 점심 잡수실 때 왜 있잖아요, 짜장이랑 탕수육. 그곳은 원래 목적지였던 친정집이 아닌 시댁이었어요. 전부 시모의 수작이었죠. 일단 저희의 이삿짐부터 시댁에 억지로 들여놓은 뒤에 이삿짐을 인질 삼아 합가 반대를 이어갈 작정인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시모가 미리 준비해둔 인부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이삿짐을 시댁 안으로 옮기려 하더라고요.
시모의 술수에 당할 수 없었던 남편이 인부들을 필사적으로 막아서는 사이 저는 시모에게 달려가 따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죠? 목소리 낮춰.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 왜요? 또 그놈의 체면 때문에요? 쪽팔린 줄 아는 사람이 이런 치사한 짓을 벌이나요? 그러게 진즉 내 말을 순순히 들었더라면 이런 사달까지 안 왔겠니? 어머님 신보가 고약해서는 아니고요. 퇴바라진 말투하고는 하긴 방금 그 말투가 너 같은 하층민에게는 딱 어울리는 말투이긴 하구나. 이봐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일단 짐부터 집에 들여다 놓고 천천히 얘기하자꾸나. 나도 뭐 공짜로 들어와 살라는 거 아니라니까는. 아니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이대로 트럭 돌려서 친정으로 들어가야겠는데요. 대학까지 나왔다는 것이 이렇게 무식해가지고서는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인명은 제천이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하늘에 달린 일이란 뜻이야. 죽을 사람은 어차피 죽게 되어 있어. 죽는다니? 죽긴 누가 죽어? 부정해도 소용없다. 사부인은 하늘이 점주해준 죽음에 가까워졌을 뿐이야. 인간이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노릇이 아닐 뿐이고. 그러니 곧 저승길 떠날 사부인보다는 부질없는 병간호에 남의 집 귀한 아들내미 인생까지 송두리째 낭비하는 것보다는 남들은 못 받아서 안달인 그 유산, 그 큰 돈을 턱하니 안겨줄 내 쪽을 택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이지? 말 다 했어요? 혹시 더 할 말 남아있으면 지금 빼먹지 말고 다 해요. 지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으니까. 사부인 장례식은 너 그 아들내미 돌 때랑은 다르게 섭섭지 않도록 잘 챙길 테니 허물가두 같은 핏줄의 인연일랑 그걸로 만족하며 끊어내거라. 글쎄요. 그런 사악한 말 같은 건 굳이 안 해도 어차피 끊어질 인연 같은데. 그래, 잘 생각했다. 어여침부터 들여놓자꾸나. 정리하고 저녁 차려 먹고 하려면 시간이 빠듯해. 끊어지는 건 당신과 우리의 인연이겠죠. 유산 준다니까! 아니, 우린 이대로 이삿짐 돌려서 친정으로 갑니다. 가서 친정엄마 백혈병 반드시 고쳐놓을 거예요. 우리 엄마 멀쩡히 완치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놈의 유산 따위 처음부터 관심도 없었고 받을 필요도 없어. 우리는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가족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살 거니까. 과연 그럴까?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도 끝까지 화목할 수 있을까? 두고 보죠. 이번에도 또 보여드릴게요. 사글세 단칸방에서 전세 신축 아파트로 옮기던 때처럼 말이에요. 저희 부부는 시모와의 인연을 끊었어요. 이삿짐을 친정으로 옮기며 다짐했고요. 가난하고 부자의 고를 떠나서 시모처럼 가족이고 나발이고 없는 추악한 사람이 되지는 말자고. 그로부터 몇 년 뒤 저희 골수 이식과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친정 어머니의 백혈병이 완치 판정을 받던 무렵 친정 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하기까지 친정에 몇 달 더 머물기로 결정한 저희 부부에게 뜻밖의 소식이 하나 전해졌어요. 의절한 시모가 위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소식이었죠. 다행히도 위암은 치료하기에 가장 용이한 암이었지만 시모의 사정은 나름 되게 딱하더라고요. 시모가 하나 남은 자식인 동서내외에게 간병을 부탁했지만 동서내외는 간병 조건으로 유산 전부를 자신들에게 미리 넘길 것을 시모에게 요구했고 시모의 생명을 인질 삼아 유산을 요구하는 동서내외에게 실망한 시모가 상속을 거부하자 동서내외가 그날로 시모와의 연락을 끊어버린 상황이더라고요. 돈 타령하는 부모에 돈 타령하는 자식인 셈이었죠. 소식을 접한 저희 부부는 갈등에 빠졌어요. 물론 의지할 가족 하나 없이 외롭게 암투병 중인 시모를 향한 동정은 아니었어요. 시모로부터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탓에 쉽사리 용서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만 저희 부부를 고민하게 만든 건 뜻밖에도 막 백혈병을 극복한 참인 친정 어머니였어요. 무슨 소리야. 시모 암투병을 보살펴주라니. 엄마는 화도 안 나? 밉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엄마를 두고 곧 죽을 사람이라며 얼마나 험한 저주들을 퍼부었는데. 그 양반의 과거 행동은 나 또한 용서할 수 없단다. 나부터가 용서하지를 못했는데 너희에게 너그럽게 받아주라고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그럼 됐어. 내 얘기 조금만 더 들어. 용서 못하겠다며. 용서하라고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라며. 근데 무슨 얘기를 더. 엄마는 다만 내 딸, 내 사위가 그 양반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걸 바라지 않을 뿐이야. 혼자 외롭게 암투병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너희도 결국 그 양반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스럽고 속상할 뿐이야. 그러니 아무리 밉더라도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해주었으면 좋겠어. 도리할 만큼 다 한 다음에 계속 미워할 땐 그때 가서 미워하더라도 말이야. 좋아요. 그럽시다. 시모 암투병 우리가 보살펴 보겠다고요. 그래. 고맙다. 고마워. 엄마 지금 울어? 아니 왜? 엄마가 고마울 일이 뭐가 있다고. 내가 우리 딸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진짜 가난이 뭔 줄 아니?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이었어. 마음이 풍족한 딸로 자라줘서 고마워. 그동안 평생 노력한 보람이 있구나. 엄마는 이제 평생 꿈 다 이루었어. 저희 부부가 시모의 간병을 받아들이자 친정엄마는 평생 짊어져 왔던 가난의 서름을 마침내 떨쳐내었어요. 딸 자식 흠 없고 반듯하게 잘 키워내었으니 부모로서는 더 바랄 것 없는 법이라면서요. 며칠 뒤 저희 부부는 친정 어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친정을 떠나 시댁으로 들어갔고 시모의 암투병 간병을 시작했어요. 그런 저와 남편이 시모에게 단 한 가지 기대하는 점이 있었다면 시모가 저에게 베푼 적 없었던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가족의 정, 그거 딱 하나뿐이었죠. 과거의 잘못을 진정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 하나면 좋겠어요. 오래지 않아 시모의 병은 완치되었어요. 위암 및 치료가 가장 용이한 암이라지만 엄연히 항암 치료와 수술이었으니만큼 대단히 힘든 과정이었죠. 그 과정 내내 저희 부부는 최대한 시모를 보살폈고 그래서 시모의 완치에는 저희 부부의 노력이 뒷받침된 셈이에요. 하지만 치료된 병은 오직 육체적인 병, 고작 위암 하나에 불과할 뿐이었죠. 시모가 앓고 있던 진짜 병인 그놈의 돈타령병은 끝끝내 낫지를 않더라고요. 고맙구나. 내가 오죽이나 미웠을 텐데 이 보답을 어떻게 다 하지? 글쎄요. 앞으로 살면서 지난 잘못들을 다시 하진 않으셨으면 해요. 그래. 내가 너와 사부인한테 잘못한 게 있다면야 돈으로 갚아주지. 네? 간병에 대한 보답도 할 겸 어차피 둘째 아들 내외랑은 연락도 끊겼겠다. 너희 부부를 내 유산의 유일한 상속자로 지정해 주마. 대신 앞으로 평생 시댁에 눌러 살아. 예전처럼 청소도 하고 밥도 챙기고. 난 워낙에 귀하게 자라서 살림살이 잘 못하잖니. 표정이 왜 그렇다던?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인데 좋아서 방방 뛰어도 모자랄 판국에? 하나도 안 변했네요. 아프기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시애미를 못 믿겠니? 어떻게 이 자리에서 유서라도 써주랴? 변호사를 불러다가 공증이라도 받으랴? 그러면 믿음이 가겠어? 그날 저희 부부는 시댁을 미련 없이 떠났어요. 외로운 당신 곁에 부모 자식으로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어긋나 버렸던 우리와 당신 사이를 되돌려 놓기 위해 필요한 건 유산 같은 돈이 아니라 부모 자식 사이의 사랑과 정이었으니까요. 지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인간다운 모습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머님은 끝까지 돈이었죠. 그래서 이제 당신을 완전히 포기하려고요. 당신은 세상에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평생 깨닫지 못할 테니까. 누구처럼 중리산이하는 저주 같은 건 퍼붓지 않을게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앞으로 어떤 삶이 남아있을지 뻔히 보이거든요. 이후 저희 부부는 친정 어머니의 건강을 극진하게 챙기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친정 어머니가 비록 백혈병 완치 판정을 받기는 했었지만 투병 생활 내내 건강이 많이 상해 있었던 데다가 이제는 나이도 많이 잡수셨거든요. 물론 저희 부부의 사랑 덕분에 하루하루 부쩍 건강해지고 있는 중이기도 해요. 반면 시모는 결국 자식 하나 없이 외롭게 늙어가는 처지가 되었어요.
가뜩이나 유산 다툼으로 인해서 시모와 연락 끊고 살던 동서 내외가 시댁의 유일한 상속자로 저희 부부를 지정하려고 했던 시모의 소식을 듣고 냅다 쳐들어오더니 아주 호적까지 파서 나가버릴 기세로 깽판을 쳤다더라고요. 당연히 그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고요. 정작 저희 부부는 그 유산에는 여전히 눈꼽만큼도 관심 없는데 말이죠. 암튼 그래서 시모에게 남은 앞날이라고는 비록 돈은 많지만 어깨 기댈 가족 하나 없이 쓸쓸한 노후가 고작이에요. 억만금보다 훨씬 가치 있고 소중한 가족의 정과 사랑 속에서 지금껏 행복해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할 저와 남편과는 다르게요. 돈이 최고인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닌 것이 인생 같습니다.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과 가족들에게 고마워하면서 살아가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든 분들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이에요. 요즘은 결혼 정년기라는 말이 무색한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어른들은 여자가 나이가 차면 걱정들을 하세요. 저희 집 역시 그랬어요. 30이 넘어가니 집안 대소사 때마다 집안 어른들은 저를 붙잡고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성화하셨죠. 솔직히 제 결혼이 당신들 인생에 쥐똥만큼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도 말이에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어른들이 제 결혼에 대해 한마디씩 할 때마다 상처 입곤 했어요. 그래서 사촌들 결혼식 때마다 식이 끝나자마자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오곤 했죠. 솔직히 여자도 스스로 먹고 살 능력이 되면 굳이 결혼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말이죠. 돌이켜보면 제가 결혼을 서두르게 된 것도 주변 성화 때문인 것 같아요. 남들 다 하는 결혼, 나만 못하는 게 아닌가 조급함을 느꼈거든요. 그러던 중에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예비 시어머니였죠.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운영하는 약국의 단골 손님이었어요. 약국 2층에 내과가 있는데 어머님이 자주 다니시는 병원이었죠. 처방전을 들고 저희 약국에 찾아와 약을 재어 가신 게 2년 전쯤부터였어요. 인상도 좋으시고 오실 때마다 고가의 각종 영양제를 구입해 가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꽤 반가운 손님이었죠. 그렇게 약사와 손님으로만 지내다가 생각지도 않게 가까워지게 됐어요. 그날은 이종사촌 결혼식에 다녀오느라 평소보다 조금 늦게 약국 문을 열었는데 마침 어머님이 오셨더라고요. 지하에 있는 마트에 들렀다가 얼굴이나 보고 갈까 했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하셨다더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종사촌 결혼식에 다녀왔다는 얘기와 함께 집안 어른들이 결혼 얘기를 꺼내는 게 부담스러워 밥도 안 먹고 도망치듯 나왔다는 얘기까지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한 10여 분 얘기를 나눴을까요? 어머님은 바쁜 사람 시간 뺏어서 미안하다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잠시 뒤 손에 햄버거를 사들고 다시 오셨더라고요. 하루 종일 사람 상대로 일하는 사람이 끼니를 걸으면 쓰나 생각 같아선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싶지만 그렇다고 남의 영업까지 망칠 순 없잖아요. 늙은이 참견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 딸 같아서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먹어요. 그럼 나 갈게. 마치 당신 딸처럼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모습에
고맙고 감동했어요. 그 후로도 어머님은 종종 먹을 걸 가지고 약국으로 찾아오셨어요. 비 오는 날엔 김치 부침개를 해서 오시고, 한여름엔 콩국수까지 가져다 주시며 저를 챙겨주셨어요. 남들한테 모녀지간으로 보일 정도였죠. 그렇게 몇 달 지났을까요? 뜬금없이 그러시더라고요. 만나는 남자는 없어요? 없으면 내가 괜찮은 남자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 어때요? 고등학교 수학선생인데 사람이 괜찮아. 자기 앞으로 번듯한 아파트도 있고 부모가 생각이 트여서 시집살이 시킬 염려도 없고 착하고 성실한 게 요즘 그런 남자 없어. 한번 만나볼래요? 사실 하루 종일 약국에 앉아 있다 보니 남자를 만날 일도 시간도 없긴 했어요. 게다가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시는 분이 소개하는 남자라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받기로 했죠. 그렇게 약속 장소에 나가서 만나게 된 남자가 바로 어머님 아들이었어요. 물론 처음엔 모르고 만났어요. 아마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남자는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있었어요.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좋았죠. 직장도 탄탄하고 뭔가 사람이 여유가 있어 보인다고 할까요? 암튼 얘랑의 첫인상은 그랬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임에도 상대를 대하는 태도며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무척이나 자연스럽더라고요. 그의 그런 모습에 저는 왠지 안심이 되었어요. 20대까지는 가슴 설레는 사랑을 꿈꾸기도 했지만 나이가 30대에 들어서고부터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남자를 찾게 되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얘랑은 딱인 상대였죠. 그날 즐겁게 대화를 나눈 우리는 저녁 식사까지 함께하고 헤어졌어요. 물론 얘랑의 애프터 신청도 있었고요. 얘랑이 꽤 마음에 들었던 저는 당연히 받아들였죠. 만남이 있고 다음날 어머님이 약국으로 찾아오셨어요. 맞선 상대가 어땠냐고 물으시길래 마음에 들어서 더 만나보려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도 다행이다 싶었죠. 혹시라도 만남이 잘 안 되면 괜히 단골 손님만 잃는 게 아닌가 내심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맞선 결과가 좋아서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게 됐죠. 맞선 이후 우리는 쉬는 날마다 만나서 데이트를 즐겼고 얼마 뒤부터 잠자리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둘 다 어린 나이가 아니었기에 서로 간을 보며 밀당을 할 시간도 없었고 애초에 서로의 조건까지 맞춰보고 만난 사이라서 무언에 결혼 약속이 되어 있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슬슬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겠다 생각하던 참이었죠. 그날도 어머님이 약국으로 호박전을 싸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호의를 펼치자마자 확 풍기는 음식 냄새에 제가 그만 구역질을 했지 뭐예요. 그랬더니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임신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어찌나 민망하던지 저는 아니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의 눈빛은 은근히 뭔가를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죠. 그날 밤 약국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임신 테스터를 꺼내 확인을 했어요. 맙소사, 임신이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무리 결혼할 사이라지만 혼전 임신을 반가워할 시부모님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스 말듯 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 약국에 찾아온 어머님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셨죠. 저는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했어요.
어머, 이런 경사가 있나?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어머님은 제 손을 덥석 잡으시고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좀 오버스러울 정도로 말이죠. 사실 그동안 내가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형진이 말이에요. 사실 내 아들이야. 내가 수정씨가 하도 탐나서 내 아들을 소개시켰지 뭐야. 그런데 이런 손주까지 생기다니.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세상에, 손귀한 우리 집에 손주를 안겨주다니. 고마워서 어떡해? 어머님은 기뻐서 방방 뛰셨지만 솔직히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어머님이 좋은 분인 건 알지만 그래도 그동안 저한테 숨긴 채 아들을 소개하고 그 후로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제 약국에 드나들었다는 게 꺼림칙했거든요. 그건 얘랑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밤에 얘랑을 불러내 따졌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님은 그렇다 쳐도 자기는 나한테 솔직히 말했어야지. 언제까지 날 바보로 만들 생각이었어? 내가 이런 당신을 어떻게 믿냐고. 자기야, 정말 미안해. 사실 처음 만난 날 말하려고 했는데 혹시 자기가 그 이유로 안 만나주면 어쩌나 걱정이 돼서 말을 못했어. 한 번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말할 기회가 안 생긴 거고. 어머니도 그래서 말할 기회 엿보려고 자주 찾아가셨던 모양인데 오히려 그게 더 오해를 사게 됐네. 미안해 자기야. 얘랑의 말에 마음이 풀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결혼할 마음도 생겼고 뱃속에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먼저 말 안 했다고 파투를 낼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일단 사과를 받아주기로 했어요. 그리곤 저희 집에도 제 임신 사실을 말씀드렸죠. 저희 부모님은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 그래도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애부터 임신해 시집가면 어느 시부모가 좋아하겠냐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농담처럼 요즘엔 혼수로 아이를 뺏어간다고 하지만 그게 어디 그런가요? 얼마나 몸을 함부로 굴렸으면 결혼도 하기 전에 애까지 뱉냐고 하겠죠. 어머님이야 저랑 알고 지낸 시간이 있으니 대놓고 얘긴 안 하셨지만 속마음이 어떤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 걱정이 한 번에 날아갈 일이 생겼지 뭐예요. 뭐? 어머님이 임신 축하 파티를 열어주신다고? 엄마가 자기한테 너무 고맙다고 풀빌라 빌려서 파티 열어주신대. 마음 같아선 부모님도 참석하고 싶어 하셨지만 자기한테 부담될까봐 우리끼리 즐기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시간 되면 다들 오라고 그래. 준비는 내가 다 할 테니까. 얘랑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부터 내심 죄 지은 기분으로 지냈는데 이렇게 파티까지 해주시며 기뻐하시는 예비 시부모님을 보니 응어리가 확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게 돼서 다행이란 생각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친구들을 불러 풀빌라에서 임신 축하 파티를 했어요. 이미 결혼한 친구들은 이런 저를 엄청 부러워했죠. 특히 혼전 임신으로 시댁 식구들한테 엄청 눈총을 받던 친구는 부럽다며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시댁에 더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행복에 취해 앞으로 다가올 청사진만 그리고 있었어요. 파티를 마치고 며칠 뒤 얘랑은 우리 집에 찾아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 상견례를 가졌죠. 상견례장에서 저희 부모님은 자식이 혼전 임신을 한 게 부끄럽다고 하셨고 시부모님은 오히려 반색하시며 저희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특히 예비 시어머니께서요. 오히려 감사를 드려야죠. 저희 애가 나이도 있고 특히나 저희 집이 손이 귀한 집안이라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귀한 따님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고마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기왕 얘기 나온 김에 확실히 할게요. 저희 혼수구 예단이고 필요 없습니다. 우린 그저 며느리만 있으면 됩니다. 이미 애들 살 집도 있고 집안 살림도 새 거라서 새로 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결혼식이나 서둘러 치렀으면 합니다. 이런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희 부모님은 감동하셨어요.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상견례를 마치고 바로 결혼식 날을 잡았어요. 유명 한식당에서 가족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스몰 웨딩을 하기로 했거든요. 처음엔 남들처럼 예식장에서 할까도 했지만 이미 예식장 예약이 거의 다 차서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가 되면 제 배도 많이 부를 것 같아서 스몰 웨딩으로 결정했어요. 그러자 집안 어른들이 한 소리 하셨죠. 하나뿐인 딸내미 시집 보내는데 도둑장가 보내듯이 그렇게 보내냐고요. 저희 부모님이라고 안 서운하시겠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예식장 기다리다가 딸아이 배는 불러올 판이고 그렇게 되면 식장에 들어가서도 사람들 뒷말을 들어야 할 텐데 그러느니 욕 좀 먹더라도 후딱 해치우자 생각하신 거죠. 그런 부모님 마음을 알기에 저로선 정말 죄송할 뿐이었죠. 그래도 혼수며 예단비 안 드리고 결혼하는 거니까 내심 미안한 마음이 덜 하긴 했어요. 엄마는 아무리 혼수를 하지 말라고 했다지만 그래도 쓰던 물건으로 신혼을 보내는 건 못마땅하시다며 얘랑 집에 들러 살 것 좀 정리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얘랑의 아파트로 갔죠. 32평짜리 아파트더라고요. 게다가 TV며 냉장고, 식기 건조기까지 없는 거 없이 다 있었어요. 가전제품들이 거의 새 거에 가까워서 어머님 말씀대로 혼수를 해올 필요가 없을 정도였죠. 남자 혼자 사는 집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누가 보면 신혼집인 줄 알겠다. 엄마는 집을 둘러보시며 혼잣말처럼 그러셨어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이 들었죠. 결국 커튼과 침구, 그릇 세트 정도만 새로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일주일쯤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결혼식 전에 제 물건을 얘랑 집으로 옮겨둘 요량으로 아침 일찍 얘랑 집을 찾아갔어요. 1층에 엘리베이터가 멈춰 서더라고요. 박스를 들고 급하게 달려가 겨우 엘리베이터에 올랐는데 먼저 타고 있던 젊은 여자가 저를 빤히 보는 거예요. 근데 왠지 눈빛이 싸하더라고요. 여자는 제게 몇 층으로 가냐고 물었고 박스 때문에 손이 없던 저는 17층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17층 버튼을 눌러주더군요. 다른 층 버튼을 안 누른 걸로 보아 저랑 같은 층에 사는 여자인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어머, 17층에 사시나 봐요. 저는 1706호 살아요. 그러자 여자가 입술을 바들바들 떨더니 한숨을 몰아쉬더군요. 그리곤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1706호에 사신다고요? 거긴 저희 집인데요. 그 순간 알았어요. 내 결혼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17층에 도착했지만 우리는 둘 다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곤 다시 1층으로 내려가 근처 커피 전문점으로 향했어요. 제가 우유를 시키자 여자가 살짝 탄식을 하더군요. 알아챈 거죠.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요. 눈치채셨겠지만 저 형진 씨 아내예요. 결혼한 지 2년 됐어요. 3개월 전부터 별거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아직 이혼은 안 했으니까 법적으론 부부 맞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여자를 본 순간 이미 짐작했지만 그래도 막상 여자 입으로 정황을 들으니 눈물부터 나더군요. 그리고 니네 뱃속의 아이를 어쩌나
걱정이 됐어요. 제가 배를 손으로 감싸자 여자는 부러운 듯 바라보더군요. 여자는 불임이었거든요. 남편과는 대학교 3학년 때 교생 실습을 나갔다가 만났다고 했어요. 당시 배정받은 학급에 담임 선생님과 교생으로요. 교생 실습을 하는 동안 남편은 여자에게 조언을 해주겠다며 종종 술을 사줬고 술에 취한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관계를 가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자신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던 탓에 남편은 여자에게 낙태를 종용했고 실습을 나온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두려웠던 여자는 불법 낙태 시술을 받고 만 거예요. 이후로도 남편은 종종 여자를 불러냈고 그러다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됐다더군요. 이번에도 남편은 여자에게 책임감 없이 같은 걸 요구했고 여자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연스레 유산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여자 측 부모가 남편의 학교로 찾아갔고 결국 결혼을 하는 걸로 사건은 마무리됐다고 했어요. 결혼 후 여자는 임용고시에 합격해 중학교에 발령을 받았고 교사 부부로 살아가던 중 산부인과에서 불임 판정을 받고 만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6개월 전쯤인데 불임 사실을 알리자마자 시어머니는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욕을 해대며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를 쳤다더군요. 그날 이후 살떨리는 시어머니의 협박이 이어졌고 그렇게 몇 달을 참다가 결국 3개월 전 집을 나왔다고 했어요. 처음엔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설득을 했다더군요. 남편이 어떻게든 어머님을 설득할 테니 잠깐 떨어져 지내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어쩜 지 엄마 닮아서 하는 짓도 같을까? 6개월 전이면 어머님이 저에게 남편을 소개하던 그 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내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로 새 며느리 사냥에 나선 거였죠. 전 어머님의 타깃이 된 거였고요. 여자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적어도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한테 복수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여자와 헤어진 저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어요. 엄마는 충격에 쓰러지셨고 아빠는 역시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문제는 뱃속의 아이였어요. 아이만 아니라면 당장 파혼을 하고 죄다 결혼 사기로 고소해버리겠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정신을 차린 엄마는 당장 병원 가서 수술부터 받자고 하더군요. 마음 같아선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생각 좀 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곤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예랑과 예비 시어머니가 약국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여자한테 얘기를 들은 모양이었어요. 두 사람은 마치 억울해 미치겠다는 표정으로 여자에 대해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아가, 미리 얘기 못한 건 미안하다. 그런데 말이다, 내 아들이랑 그 애는 이미 이혼한 사이야. 따지고 보면 우리도 피해자다. 애도 못 갖는 게 내 아들 꼬셔서 결혼해놓군 이제 와서 뻔뻔하게 불임이라고 그러는데 우린들 어쩌겠니? 너한테는 면모가 없다만 너 우리 형진이 좋아하잖니. 게다가 뱃속에 애도 생각해야지. 그저 액땜만 다 생각하고 있자. 이번 일만 넘겨준다면 우리가 널 평생 모시고 살마. 그래 자기야. 나 그 여자랑 처음부터 정 같은 건 없었어. 엄마 말대로 속아서 한 결혼이었고 그나마도 이젠 남남이야. 자기도 알잖아.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흔들리지 말자. 우리 아기 낳고 보란듯이 알콩달콩 살아보자고. 응? 모자는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들처럼 앞다퉈가며 제 마음을 잡으려
멋대로 짓거려댔어요. 그런 모자는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두고 혓바닥을 날름거리는 뱀 같았어요. 어찌나 몸서리가 처지던지 생각 같아선 모자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래? 이미 남남이다 이거지? 그럼 당장 혼인관계 증명서부터 발급해와. 아니지, 나랑 직접 가서 떼보자. 그러자 얘랑은 말을 얼머부렸어요. 그게 이혼은 했는데 아직 서류가 다 정리된 게 아니라서 말이야.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이혼을 했는데 왜 서류 정리가 안 돼? 자꾸 이렇게 거짓말 할래? 인간이 왜 이렇게 구차하니? 도대체 언제까지 날 속일 거냐고. 얘가 듣자 하니 말이 심하구나. 내 아들이 지금 없는 말하니? 그년이 먼저 속이고 결혼한 거야. 피해자는 우리라고. 애 못 낳는 년이 잘못이지. 왜 내 아들을 탓해? 아주머니, 제발 그놈의 피해자 코스프레 좀 그만하세요. 그 여자 불임 만든 거 당신 아들이에요. 10살이나 어린 여자 결혼 전에 2번이나 아기 잘못되게 만들어서 결국 불임 만든 거라고요. 너도 입 있으면 말해봐. 선생이랑 작자가 술 취한 교생 건드려서 임신시켜놓고 낙태까지 종용해? 그것도 2번이나? 그래놓고 이제 와서 불임이라서 이혼을 하겠다고? 네가 인간이니? 네가 그러고도 선생이야? 아줌마, 손주 안고 싶다 그랬죠. 근데요, 전 대같이 마귀 같은 인간한텐 제 아이 못 안기겠어요. 특히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랑은 결혼 못해요. 그러니까 손주 안을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너도 똑바로 들어. 너 같은 건 평생 부모가 되면 안 돼. 교사란 이름으로 애들 앞에 서서도 안 돼. 네 아이 임신한 여자를 그렇게 함부로 대해놓고 네 자식을 안길 바래? 이 미친놈아, 정신 차려. 결혼? 웃기고 있네. 넌 결혼 사기로 콩밥 먹을 준비나 해. 암튼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내 약국에서 당장 나가요. 저는 2사람을 문 쪽으로 떠밀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아주며 마구 흔들기 시작했죠. 이거사, 넌 없어도 되지만 내 손주는 찾아가야겠다. 네 배를 갈라서라도 찾아갈 테다. 내 손주 내놔라 이거사. 자기 엄마의 돌발 행동에 깜짝 놀란 얘랑은 달려들어 지 엄마를 말렸어요. 하지만 힘이 어찌나 센지 오히려 자신이 튕겨나갈 정도였죠. 저는 필사적으로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을 쳤지만 역부족이었죠. 그러다 결국 바닥에 내던져졌고 구석에 나동그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다리를 타고 시뻘건 피가 흘러내렸어요. 저는 피를 보고는 이내 기절을 해버렸죠.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군요. 제 침상 옆에서 울고 있던 엄마는 제가 눈을 뜨자 다가왔어요. 그리곤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연신 괜찮다는 말만 하셨어요. 아빠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요. 정신을 잃기 전 하혈을 확인했던 터라 유산을 했으리란 건 짐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의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눈물이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약국을 하면서 유산을 한 임산부들을 수없이 봤지만 직접 경험을 해보니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아이를 잃은 여자는 그 순간부터 미친 여자가 된다더니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더더욱 내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인간들을 용서할 수 없더라고요. 며칠간 병원에서 안정을 취한 저는 퇴원 후 바로 얘랑이 다니는 고등학교 게시판에 남편의 실체를 폭로하는 글을 올렸어요. 증거사진도 첨부해서요. 그러자 얘랑이 바로 전화를 했더군요.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로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해대며 당장 글을 지우라고 강요했어요. 저는 이 문자들을 모조리 캡처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죠. 변호사와 상의 끝에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사기와 폭력으로 고소했어요. 그 남자는 결혼 사기와 협박으로 고소했고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남자의 부인이 저를 도와 증인이 돼준 덕분에 생각보다 쉽게 승소할 수 있었어요. 제가 유산한 사실을 알고 죄책감을 느낀 건지, 아니면 저를 통해 복수를 할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그 여자도 저를 통해 대리복수라도 할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히 다행인 거겠죠. 잘못 끼운 단추는 결국 모든 단추를 다시 풀게 만들듯이 잘못된 만남은 결국 이렇게 비극을 맞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타인에 의해 등 떠밀려 하는 일은 뭐가 됐든 결국 나를 위한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옆에서 뭐라고 하든 내가 내 인생의 키만 제대로 잡는다면 어떤 형태로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이제는 제 인생의 키를 제 손으로 잡고 살아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누구보다 자신의 삶에 적극적인 에너지를 가지시길 바라며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